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3년 인강드림 온라인 모의고사 제2대 모의고사죠. 네, 해설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는 좀 어땠나요? 네, 시험 문제는 1회라서 좀 여러분을 배려해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또 너무 쉽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제 재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처음으로 하시는 분은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의고사 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많이 틀려보고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1분부터 강의를 드리죠. 자, 국토교육법상 광역계획원의 지정권자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광역계획원의 지정권자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진짜 출제에 자주 반영이 돼요. 즉 정답을 결정하는 주요 핵심 요소라는 거죠.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광역계획의 두 개성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지정될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죠. 그래서 국토계획 행정조직 체계상 시도 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또 광역계획이 같은 도 관할구에는 두 개성의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계획이 지정될 때는 관할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위 1번의 경우, 즉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광역계획이 도 관할구에 속하여 있을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장구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죠. 네, 다 맞게 됩니다. 5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죠? 그렇죠. 국토교통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 42번입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죠.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 개념을 그대로 적었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상위 계획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1번은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1번이 이거죠.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죠. 토지 적성 평가하고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고요. 네.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죠?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항상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럼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한 개의 도시죠.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하나의 도시 단위로 도시 계획이 수립되죠. 그리고 군지역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군 계획이 수립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라고 하면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니까 하나의 도시 또는 하나의 군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죠. 그러니까 도시는 누가 수립하죠? 관할시장이 수립하겠죠. 군지역은 관할군수가 수립하죠. 그래서 제일 큰 도시부터 이제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합니다. 6대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수립하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 시장군수죠. 자,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누구에게 승인받죠? 그렇죠. 관할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즉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죠.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4번에 보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에 관한 규정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리게 된 거죠.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렇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하게 되죠. 그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게 특징이었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나중에 공부하게 될 도시군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42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43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보다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더 중요해요. 진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죠.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봅시다.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를 뭐라고 하죠?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함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너무 중요하잖아요. 시당구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당구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그렇죠. 시당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잖아. 본래 시당군수가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야. 단 시당구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도지사가 결정하지 않고 시당구가 직접 결정하잖아. 진짜 중요한 지문이죠. 수차례 출제에 발행됐죠. 3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틀렸잖아요. 여러분,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그렇죠.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해야 됩니다. 시도지사 결정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 3개는 암기하고 계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린필드죠.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 예상도 앞에 꼭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그렇죠. 모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입지규제 취소구역 누가 지정하죠? 결정권자가 지정권자 되는 거죠. 맞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강드립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지문을 O와 X로 판단하는 연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본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관리지역에서는 취락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단 취락지를 지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로 세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집단 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이 뭐죠? 그렇죠. 개발 제한구역, 그림표죠.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집단 취락지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 취락지구가 있죠.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요. 근데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이 뭐죠?
녹관농자, 녹관농자, 녹관농자니까 녹지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그렇게 되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합니다.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취락지역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취락이 뭐죠? 주택이 있는 마을이잖아. 주택이 있는 마을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된 취락지의 이름은 자연취락지고, 그린벨트 개발장구역 안에 주택이 있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을 정비하려고 취락지로 지정되면 이름이 집단 취락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자연 취락지고 되겠죠. 집단 취락지고 틀린 거죠. 2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게 됩니다. 이거 지난해 2022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됐었잖아요. 여러분,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 시기는 꼭 암기가 필요하죠.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11개입니다. 11개 그렇게 되죠. 네. 첫 번째 1이 뭘까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1은 뭐죠?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걔는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되죠.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하나여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이 됩니다. 3번. 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2번 국토교육법상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로 본다. 그렇게 맞게 되죠. 네, 3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4번. 관리지역 안에서 세부적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뭐죠? 보전관리지역이죠.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어떻게 되죠?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3개가 있잖아요. 3개. 자, 생산관리지역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멈춰버렸죠. 아직까지 생산관리지역인지 계획관리지역인지 보전관리지역인지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은 그중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관리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 제한. 보전관리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건축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과 똑같이 개발을 제한받게 되는 거죠. 건축을 제한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 적용이 될 건폐율 20%, 용적률 80%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이런 곳에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는 대개 성공적입니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서 세부적인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 제한은 그중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은 특례로서 건폐율은 얼마? 50%. 용적률은 125% 이하 위반해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건폐 용적률이 완화 적용됩니다. 이런 것도 필수 암기고요. 네, 진짜 주옥 같은 지문들로 모의사를 준비했고요. 이것들은 본시험에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은 지문들이기 때문에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OX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정도 문제,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자, 이 정도 문제라면 30점 이상이 나오면 업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재수생들도 이제 그동안에 좀 쉬었다가 지금 그 압축적으로 암기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잖아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 연습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더 지난해보다 더 넓게, 더 깊게 이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수생도 한 35점부터 한 45점 정도에 들어가면 좀 업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처음으로 모의고사 공법을 이제 올해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25점에서 35점 사이면 업어드려야 될 점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너무 많이 드려야 할까봐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자, 45번 문제 같이 해볼까요? 그렇죠.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지정도가 가장 높은 거는 이거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6, 4, 3, 4, 6, 7, 8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죠. 이거 독립적으로 이게 자체가 한 문제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건폐율의 용적률에서 단순 암기상이지만 이 부분은 출제에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총정리 이론 강의 이 부분을 찾아서 강의 듣고요. 암기 방법까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어떤 용도지간에 자연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지간에 자연공원이 지정되어 우선 특례로서 건폐를 얼마 주죠? 60% 줍니다. 60%.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간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간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얼마죠? 30.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간에 지정된 수산조업보호구역은 건폐율이 얼마죠? 40. 원래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간 건폐율 지정도 20이잖아요. 근데 그 자연환경 보존지간에 수산조업보호구역이 지정된다는 특례로서 40%. 그리고 어떤 용도지간에 예를 들면 농림지 관리지간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것은 도시지역의 공업자가 똑같이 얼마? 70. 5번도 너무 중요하다. 원래 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인데 그 공업지역 안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가 지정되면 건폐율 얼마 주죠? 80 이렇게 되죠. 네, 자 이거 정답은 건폐율 지정도가 가장 높은 거니까 5번이 정답이고요. 여기서 이제 틀렸다고 그냥 우이시하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론 강의, 총정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인강드리면서 제가 강의한 거 있죠. 그 부분을 찾아서 암기 방법을 연습하시고 본인 시험에 멋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45번이에요. 네, 45번 했죠? 45번 했고 이제 46번으로 넘어갑니다. 46번. 자,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 용도지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지구는 그렇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죠. 군사시설 보호지구 없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 그렇게 세분이 됩니다. 용도지구의 세분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최소한 보면 기억날 정도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렸고, 1번 틀렸고 2번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을 기본과에 갈 때 콕 집어드는 거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경관 등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새롭게 형성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특화 경관지구 지정 목적입니다. 제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지정 목적하고 특화 경관지구 지정 목적은 둘 무지 헷갈리거든요. 이거 진짜 이런 것은 딱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콕 찍어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옳은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네.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어디에 틀렸을까? 국토교통장관은 각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령상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 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국토교육법과 그 시행 내에 규정된 용도지구를 법령상 용도지구로 하고요. 그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 내용으로 규정한 용도지구 외에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한 용도지구 신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국토교육장관이 아니고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령상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죠. 틀렸고 4번. 이거 다 외우겠죠. 여러분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지하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네,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자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지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함,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함 그렇게 되죠. 5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방제지구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여러분 그 국토교법상 방제지구를 의무지로 지정이 될 대상이 두 개잖아요.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이 있거나 그 다음에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에 지정된 지역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반드시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할 수 있다는 거.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5번은 방제지구 의무지정이에요. 의무지정. 그래서 방제지구 딱 나오면은 의무지정.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아까 2번이 정답이었죠. 그 다음에 47번으로 넘어갈까요? 그럽시다. 47번 보겠습니다. 47번 문제. 47번 문제죠. 자, 국토교육법상 광역시설 그리고 공동구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죠? 우리 그 시대를 걸어가다 보면 맨홀 뚜껑 있잖아. 맨홀 뚜껑 열어놓고 가끔 공사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호기심에 한두 번 들여다보셨을 거 아니야. 그때 맨홀 뚜껑 안에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이 공동으로 수용되어 있잖아. 그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전기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고 있는 곳을 공동구라고 하잖아요. 그 공동으로 누가 관리하죠? 제가 맨홀 뚜껑 위를 지나갈 때마다 이거라 그랬죠. 누가 관리하죠? 시청, 군청. 공동으로 누가 관리하죠? 시청, 군청.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특별시정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의 공동구 관리부가 있는 거죠. 서울시청에 관리부가 있으니까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광역시는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구자, 시당구수가 관리한다. 쫙 가잖아. 그리고 이것도 자주 나오잖아요.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 것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그래서 2번, 3보다 항상 비교해야 됩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 그리고 안전 점검 실시는 1년에 1회 이상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이런 것도요. 본 시험에서 많은 수험 시간을 올렸거든.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여기 무엇이 들어갈까요? 공동구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읽으면서 안 떠올랐잖아. 진짜 이런 지문 정말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배님들 진짜 이런 조문들이 이런 지문들이 많이 발목을 잡았어요. 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예를 들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업할 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이런 거잖아. 이렇게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해당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고 그 인천국제공항을 설치 관리할 것을 사업 목적 혹은 사업 종목으로 하여서 설립된 법인이 뭐죠?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이런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저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네, 기억이 쏙쏙 나죠. 항상 제가 총정리 이론 강의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면은 기본서를 많이 보아라. 우리가 강의를 듣는 목적이 암기 방법을 배우는 게 강의를 듣는 목적이 아니고 기본서를 혼자 빨리 읽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다 그랬고요. 이게 기본서를 많이 반복하시고 기본서에 있는 조문들이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으면은 정말 기분 좋아집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음 48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렇죠.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 이 공식적으로 외우라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기준은 전국이 공통적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직접 정합니다. 누구죠? 이 법 시행령이 아니고 누구죠? 국토교통부장관, 국장. 1번 틀렸잖아요. 2번.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지역에는 이 법에 따르는 개발인 허가가 최대 3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는 아직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3년 이내에서 개발의 허가가 제한되지만 네,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차례 3년 제한의 이 원칙이잖아. 원칙적으로 한 차례 3년 제한인데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몇 년이죠? 5년. 5년 범위에서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3년이 틀린 거잖아. 3번. 개발제한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나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을 국토기획법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찾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네요. 4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그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이니까 임의적 지정 대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이니까 참고로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될 의무적 지정 대상을 외우라고 그랬죠. 의무적 지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될 대상은 외우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외웠죠? 정택이는 기억나죠?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활용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없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였다가 해제된 지역은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포함할 수 있다. 임의적 포함이죠.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죠. 포함할 수 있다. 이것도 봐요.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무적 포함,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 의무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은 우리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적진 않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거. 의무적 포함사항 뭐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맞죠? 의무적 포함사항. 나중에 교재 찾아서 그러면 봐요. 우리 모의사를 해설강의 듣고 부족한 부분은 꼭 퀘스천 마켓 이런 부분은 꼭 기본서를 확인해 보면 전부 기본서 확인하시고 이 부분의 강의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편의 강의를 듣고 이걸 풀어보세요. 너무 기분 좋고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올해 꼭 합격할 수 있어. 그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 수업 듣고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49번 같이 볼까요? 국토계획법상
국토교육법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매수 청구 제도는 진짜 본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매수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심정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지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옳은 거 찾아야 되죠. 1번이 정답이구나. 다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구시에 놓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어. 맞죠? 그런데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왜 틀렸을까? 이것도 진짜 단골 손으로 출제되는 것들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 귀한 줄 알고 반복하시면 합격합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매도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2번 국토교육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여러분 매도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 국토교육법상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하죠? 외워야 되는데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죠. 여러분, 지방재정법은 언제 준용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육법상 규정이 없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 등의 국토교육법상 규정이 없어. 그러면 이때는 뭐죠? 그렇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고.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고. 항상 비교해서 외우는 거죠. 객관식으로. 콕 집어들이나. 이렇게 비교해서 외우십니다. 늘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매수부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몇 년? 2년 내에 매수해야 되죠. 2년 내에. 10년 미집행에 지목이 되지어서 관할 시청 구청에 매수 청구를 하면은 시청 구청에서는 매수 청구받고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게 됩니다. 매수하기로 결정을 알렸다면은 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6개월이 아니고. 4번.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여러분 그 시청 군청에 매수 청구했어. 10년 미집행에 지목이 되지어서 시청 군청에 매수 청구했는데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알려왔어. 시청에서. 매수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알려왔다니까. 매수 거부잖아. 또 10년 미집행에 지목이 되지어서 관할 시청 군청에 매수 청구했어. 6개월 안에 매수하겠다고 결정을 알려왔어. 그러면 2년 내에 매수해야 되잖아요. 매수 결정을 알리고 2년이 지나도 매수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매수 지연이잖아. 자, 이렇게 매수 거부, 매수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그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그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일정한 개발이가 허가나잖아. 그때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은 우리 외웠잖아요.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은 그렇죠. 3층 이하 단독주택. 이때 단독주택은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죠. 건축부상 용도 분류된 단독주택으로 용도 분류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만 돼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가되잖아요.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3층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가될 수 있죠. 그리고 층수와 상관없이 공작물 설치가 허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설 강의를 듣고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은 이 부분의 이론 강의를 들으십시오. 이 부분을 듣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때 합격할 수 있다는 느낌,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무슨 글씨인지 잘 못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론 공부를 한번 들으십시오. 강의 듣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매수부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아니고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 그죠?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원칙이야. 단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두 번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 금액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도시공급계획서를 채권으로 발행해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원칙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아까 1번이 정답 이렇게 되죠.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틀려도 이 지문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50번. 국토교육법상 효력 발생일자 또는 실효시기가 틀린 것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의 효력은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발생합니다. 정확하죠?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수차례 시험 나왔는 걸.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그 효력을 잃잖아. 그때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관리구로 유보기간을 결정하잖아.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결정의 효력을 잃게 되잖아. 정확하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구역 수립이 제외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구역 수립이 없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있는 허가 승인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렇죠.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한 그 결정의 효력은 실효가 됩니다. 그 국토교육부에 나오는 효력 발생일자하고 실효시기 중에서 출제 가능한 것은 이게 다 5개를 모아뒀고요. 이 5개만 해도 한 문제, 이 5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서 정답을 결정할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진짜 이렇게 모의고사 만들어 드리는 문제, 이 지문들이 중요한 줄 알고 반복하시는 분은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네. 5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시행자는 행정책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행정책이죠. 자,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그렇죠. 인접한 토지,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들은 수용할 수 없고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접한 뒤에는 수용이라는 글자가 올 수 없다고 그랬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 등에 관한 권리는 수용할 수 없고요. 네, 제로 적시장이나 임시 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만 가능합니다. 정확한데요. 2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이것도 진짜 중요하잖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의 이성수를 본다. 이런 지문은 외워놔야 됩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우고 본 수업 기본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건 낯설면 안 돼. 공부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죠?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있으면 공지법상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의 이성수를 본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비행정청인 시행자일 경우에는 그 처분에 불복하더라도 상급행정청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니면 상급행정청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고요.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데 이런 것들. 어떡하지? 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중요합니다. 다시 할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단 시행자가 행정층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장관은 관계시장소의 의견을 듣고 직접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까지 미칠 거예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네, 2번 국토계획법상 청문하여야 한다. 청문 대상 맞습니다. 여러분 국토계획법상 청문 취소 처분 전 청문을 해야 될 대상은 외워야 되죠.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취소 처분 중에서 청문을 해야 될 대상 이렇게 올라가 됐죠. 개도실, 개도 청문회를 하면은 못 버티고 실토한다. 그렇게 올라가 됐죠. 걔가 뭐죠?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가 뭐죠? 이거예요. 도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실이 뭐죠?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이 세 가지 취소 처분은 취소 처분 전 청문을 해야 한다. 청문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네. 정답은 아까 틀린 것 몇 번이었죠? 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52번. 이 52번까지 12문제가 이제 국토계획법인데 여러분 진짜로요. 국토계획법이 토지공법의 기본이잖아요. 우리 부동산공의 기본법이잖아. 이 12문제 중에서 국토계획법에서 8문제 이상 맞춰버리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중에서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중에서 한 개 깽판 쳐도 합격합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서 하나 깽판 쳐도 합격합니다. 진짜요. 국토계획법 12개 중에서 8개 이상 맞추면 든든해요. 특히 제가 국토계획법 강의 잘해요. 정말 총정리 이론 강의를 국토계획법 한 번 딱 3번만 들어주세요. 3번을 딱 듣고 오늘 모의고사 12개 한번 풀어보십시오. 3번만 딱 반복하고 그것도 한꺼번에 3번을 일주일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12개. 적어도 재수시간은 8개, 7개 나올 거고 초보자도 6개 이상 절반은 맞출 거예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3번만 들어도. 진짜요.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합격하고 자격증 따고 부동산 전문가라서 떼돈 벌고 싶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선배님들 합격하신 분 중에서 30% 40%는 떼돈을 벌고 있어요. 나머지 한 30%는 겨우 밥 먹고 살고 있고 나머지 30%는 끊임없이 망하고 있다니까. 그죠? 전문가가 돼야 되죠. 52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2번 문제죠. 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이것도 얼마나 강조했는데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 결정할 때는 그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이라. 단 시도지사가 국토교통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돼요. 다시 할까요? 시도지사가 입안된 도시공관리를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 결정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 결정 절차인데 결정 절차의 기본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밑줄 끄고 별표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나왔잖아.
시당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은 원래 시당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시당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라. 단 시당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은 도지사 승인 대상도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디언문도 틀린 거예요. 디귿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참 어려운 지문인데 최근에 자주 나오죠. 최근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격하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해설 강의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문제 제가 만들었겠죠. 참 중요한 지문들을 모아둔 겁니다. 이거 버리지 말고요. 계속 좀 반복해서 읽고 복습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맞는 것은 뭐죠? 디귿뿐이구나. 3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이제 국토교육법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제 도시개발법부터 나머지는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